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13년 동안 모셨어요. 그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참 많은 일로 웃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죠. 그 수많은 일 중 단 한 가지도 제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제게 의미가 남다른 분인데 그런 시어머니의 임종에 얽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잊지 못할 그 사건에 대해 저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빠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고, 제 두 남동생만 예뻐했던 엄마는 동생들만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그 뒤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25살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두 남동생만 보냈을 뿐, 제겐 연락 한 통 없더군요. 두 남동생도 혹시 모를 유산 문제를 들먹이며 저와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에 저는 그렇게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론 아빠 쪽 친척들과도 연락이 모두 끊겼거든요. 이후 패스트푸드점 매니저로 일하던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1살 차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 29살에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던 남편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키워주신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포근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키워주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고? 그래도 혼자서 참 씩씩하게 잘 살아왔구나. 고생 많았다. 시부모도 부모이니 이젠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하고 내게 많이 의지하려무나. 새로 생긴 가족 중에서도 저는 특히 시어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비록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제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겼구나 싶어 마음이 벅차올랐죠. 시댁과 신혼집 거리가 걸어서 10분밖에 되지 않았기에 저는 거의 제 집 드나들듯 시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평생 엄마 정을 못 느껴본 제게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제가 살갑게 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절 좋아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난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랑 참 사이가 좋았어서 나도 며느리랑 사이좋게 오순도순 지내는 게 소원이었다. 근데 너보다 먼저 결혼한 이 동서는 살갑긴커녕 지난 명절에도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어. 고작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데 말이야. 그러니 내가 큰애 네가 얼마나 예쁘겠니? 그건 바로 저보다 1년 먼저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와 제가 비교되어서였습니다. 판소리를 전공한 후 국악학원 판소리 강사로 일하고 있다던 동서는 시동생보다 4살,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나이가 더 차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동서가 결혼을 서둘러서 큰아들인 남편보다 시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던 거죠. 처음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거니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동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독 저를 싫어하는 듯 했죠. 되게 어머님거리면서 꼴이 살살 흔드네. 엄마 없이 자란 거 티내나?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연히 시댁 주방에 동서와 둘이 남은 어느 날, 동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뜬금없이 제 아픈 곳을 파고드는 동서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존댓말을 지키며 동서에게 물었죠. 아무리 제가 손윗사람이라곤 하나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맞존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잣말인데 들렸어요? 미안해요. 그냥 난 형님이 계속 어머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짠해서요.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애정 결핍 있는 게 너무 티나잖아요. 그리고 형님, 말 나온 김에 혼자서 너무 튀지 말아 주실래요? 전 시자 들어간 일이라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형님이 너무 혼자서 나대니까
괜히 제가 비교되잖아요. 거리 두고 싶으면 동서는 동서 알아서 해요. 동서 말대로 난 가족이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시간 보내는 일이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동서, 거리 두는 건 좋지만 어머님 생신 같은 땐 바빠서 못 오더라도 전화 한 통은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 엄마 없어도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빠한테 사람은 마음을 넓게 쓰는 법이라고 배워서 나 지금 동서간 엄청 무례한 말 그냥 넘어가 줄게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말 조심해 주세요. 동서는 자기가 잘하긴 싫고 나쁜 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같은 며느리인데 제가 너무 동서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잘 하려고 했나 싶다가도 그동안 시부모님께 기본적인 도리도 안 하던 동서의 행동을 보니 동서에게 크게 미안한 감정이 들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게 무례하게 구는 동서가 솔직히 싫었지만 그래도 평생 볼 사이인데 척을 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적당히 할 말을 하면서도 마지막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는 그야말로 시댁의 격변의 해였습니다. 그 해에 동서는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우리에겐 아주 크나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죠.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바로 건설 현장 기술자로 일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그만 일을 하다 추락사를 하시고 만 거예요. 시아버지와 굉장히 금술이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만 자리에 알아 누우시고 말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셨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엔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라, 내가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서 뭐하니?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한동안 휴가를 쓰고 시댁에서 지냈던 저는 이러다 정말 큰일을 치를까 봐 무서웠어요. 날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랑 큰아들이랑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어머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남편보다 근무 시간 조절이 자유로웠던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꾸준히 정신과를 내원했습니다. 그리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기력을 회복해드리고자 보약도 지어드리고 옆에서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댔죠. 고맙다 큰애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진즉에 네 시아버지를 따라갔을 거다.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동서는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명절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우리 유한이 키우느라 어머님 못 모시고 여기도 자주 못 오는 거잖아요. 형님은 여태까지 애를 못 낳았으니까 시간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자꾸 형님만 예뻐하시면 저 서운해요, 어머님. 네 형님이 아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니? 그리고 네가 애 보느라 명절 빼곤 여길 한 번도 못 왔다고? 너 내가 저번에 유한이 보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집이 더럽다면서 기어코 못 오게 했잖니. 난 너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예쁨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형님을 질투할 필요도 더더욱 없어.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반박하며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괜한 말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동서는 입을 삐죽거렸죠. 시동생은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대신 사과를 했고 남편은 그런 동서를 째려보더군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시간이 흐르며 기운을 많이 차리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리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예쁜 딸이 태어나 준 거죠. 난 적어도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진 당신이 애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참에 당신도 좀 쉬고. 남편의 권유도 있고 저 또한
제 아이만큼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자라게 해주고 싶었기에 저는 한동안 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동생이 자꾸만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더군요. 죄송해요, 형수님. 형수님도 소연이 돌보느라 힘드신 거 아는데 애엄마가 자긴 이제 육아에 이골이 났다면서 애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도 자꾸 밖으로만 놔두네요.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 대리점을 창업했잖아요. 저도 매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어야 해서 유한일 돌보고 있을 수가 없네요. 여긴 엄마도 계시니까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형수님. 하필 그때 당시 시동생네 집 근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학대로 신고를 당했던 터라 시동생은 어린이집에 조카를 맡기기가 무섭다고 말하더군요. 시동생의 손을 붙잡고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는 조카를 보니 엄마에게 외면받던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든지요. 서방님 말씀대로 어머님이랑 저랑 집에 둘이나 있는데 애 둘을 못 보겠어요? 시동생은 고맙다며 이후 저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주었어요. 창업 때문에 빚이 많아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조카는 참 착하고 순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그렇게 방치하는 건지, 엄마가 돼서 왜 이렇게 아이에게 무책임한 건지 동서에게 참 화가 나더군요. 게다가 어느 날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조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큰엄마, 전 큰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만 저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얼마나 애한테 정을 안 줬으면 7살 난 애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술 냄새를 풍기며 조카를 데리러 온 동서를 나무랐어요. 동서, 일이 얼마나 바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서 엄마잖아요. 나랑 어머님이 돌봐준다고 해도 아직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겠어요. 우리한테 맡기지 말란 말 안 할 테니까 유한이한테 살갑게 좀 대해줘요. 형님, 내 남편이 우리 애 돌봐주는 돈 준다면서요. 돈 받고 애 봐주는 거면서 생색은? 그리고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형님이랍시고 나한테 자꾸 뭘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요. 내가 형님보다 나이도 3살이나 더 많은데. 술이 좀 된 건지 동서는 평소보다 격앙되어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나 싶어 저는 입을 닫았죠. 게다가 그런 자기 엄마의 모습에 겁에 질린 조카를 차마 동서와 함께 돌려보낼 수 없어 저는 그날 조카를 저희 집에서 재우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그만 또다시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건강해졌다 싶어 마음을 놓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는 그만 뇌경색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큰애야, 너무 무섭구나. 내 몸이 말을 듣질 않어. 급작스럽게 마비가 온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후 꾸준한 치료를 병행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됐다가 심해졌다가를 반복하더군요. 그러더니 발병한 지 5년 뒤엔 또 한 번 병원에 실려간 시어머니는 결국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편마비까지 얻게 되었죠. 어머니, 괜찮아요. 차근차근 다시 재활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그게 상심하신 시어머니를 붙잡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토록 곁에 붙어서 최선을 다해 간병했건만 자꾸만 시어머니를 병들게 하는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졌죠. 어머님, 저 붙잡고 우리 집안 한 바퀴만 돌아요. 재활병원 다녀오셨어도 집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빨리 나으시죠. 말씀도 자주 해버릇하셔야 늘고요. 저는 뇌경색에 좋다는 음식들은 죄다 사다 드렸고 시어머니의 재활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도 주말엔 시댁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돌봤고
조카는 여전히 시동생 집보다 저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직 동서만이 전보다 더욱 저희 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뜸해졌죠. 저도 애엄마가 대체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애한테도 관심 없고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는지 생활비도 일절 안 내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좋으시고 애한테 엄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남처럼 참고 사는 거죠. 가족들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어눌하긴 해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장애가 호전되셨고 지팡이를 짚고서이긴 하지만 스스로 거동도 곧잘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14살이 된 해 어느 날부터 생전 잘 찾아오지도 않던 동서가 저희 집으로 자꾸만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매번 시어머니의 선물까지 들고서 말이에요. 또 왔어요, 동서? 손에 그건 뭐예요? 스카프? 그것도 어머님 선물이에요? 그럼 형님 거겠어요. 어머님 방에 계시죠? 그렇긴 한데 동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예전이랑 행동이 너무 달라서 희한해서요. 하, 왜요? 제가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면 형님이 뒷전될까 봐 싫으세요? 하여튼 그 욕심은 왜 잘하려고 해도 트집을 잡아요. 저도 이제라도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별 말씀 없으시고 시동생 또한 동서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몰랐기에 우리는 모두 동서가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저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기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동서는 저희 집에 놀러와 있는 조카는 여전히 본체만 체했어요. 중학생인 조카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동서는 조카를 보고도 큰 관심이 없더군요. 근데 동서, 왜 올 때마다 어머님이랑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꼭 닫고 있어요? 밥 먹고 가래도 어머니만 뵙고 그냥 쌩하니 가버리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지 누가 형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형님이 또 여우같이 저랑 어머님 사이 끼어들어서 해방 놓을까 봐 그러죠. 제발 제 일에 신경 좀 꺼주실래요? 게다가 여전히 동서는 입을 콱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제게 얄밉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동서에게 말붙이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동서 일과는 별개로 시어머니는 자꾸만 우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멍하니 방에서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으시더니 나중엔 밥상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우세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크게 당황해서 시어머니께 묻더군요. 저 또한 놀라서 시어머니께 얼른 휴지를 가져다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네, 이렇게 오래 살아서 못하나 싶어서 그런다. 먼저 간 양반이 너무 보고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대답도 없이 울적해만 하시니 대체 왜 저러시나 걱정이 태산이었죠. 아무래도 어머님 우울증이 다시 오신 것 같아. 내가 예약 잡아서 다시 정신과 좀 모시고 다녀올게.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결국 영영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신과 상담 이야기를 하루 남겨둔 날 저녁, 조카와 딸과 먹을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부르러 방에 들어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다급히 119에 전화해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죠. 어머님,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직 못해드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나 허무한 시어머니의 죽음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던 시어머니 한숨이 자꾸만 제 귓가에 맴돌았죠. 그런데 서글피 울던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보다 더욱 오열했던 사람이 한 명 있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전 어쩌라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저한테 너무하세요.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어머님.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시어머니께 정을 붙였다고 한들 저렇게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다뇨. 대체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기에 저렇게까지 슬퍼하는 걸까 싶어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론 동서 또한 정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어 측은하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발인을 마치고 우린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생이 시어머니의 유산과 유품에 대해 정리를 하자고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뇌경색 증세가 심해지시기 전에 저한테 변호사를 좀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고 싶으시다면서요. 형수님,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 파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돈 작은 이모께 빌려드렸던 것도요. 어머님이 그때 이모님께 돈을 돌려받으셨는데 그 돈을 형수님 앞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물론 저도 전혀 이의 없고요. 형수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제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시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돈도 아니었던지라 집을 파셨던 돈에 대해선 일절 잊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큰 돈을 저에게 남기셨다니 당황스럽게 잃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런 방구하기도 전에 큰 소리로 반대 의견을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 안 돼요. 다들 형님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 입에서 나온 엄청난 발언은 온 식구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다들 어머님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을 누가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거야? 어머님은 뇌출혈로 돌아가셨잖아. 모르는 소리 마. 아주버님, 저기 뻔뻔한 낯짝으로 앉아있는 형님이 바로 전현이 우리 어머님을 죽인 범인이에요. 뭐? 내가 어머님을 어쨌다고? 동서, 미쳤어? 정말 상상도 못한 발언에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무려 시어머니를 13년 동안 병간호하고 모신 제가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랍니까? 남편과 시동생도 어이가 없었는지 동서를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재수 씨, 아무리 평소 우리 집사람을 싫어했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하지만 뒤이어진 동서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진 동서의 말을 듣고 남편과 시동생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제가 어머님을 왜 계속 찾아뵀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몇 달 전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형님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골라서 자기를 그렇게 구박한다면서요. 둘이 있을 땐 어머니께 밥도 안 주고 꼬집고 때리면서 병수발하기 귀찮으니까 눈치 없게 굴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말했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펑펑 우셨는데요. 평소 절 곱게 보지 않던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우셨으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겠어요. 제가 어머님이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서 형님하고 어머님하고 둘만 있는 시간 최대한 막아보려고 그렇게 자주 찾아갔던 거예요. 혹시 자신이 형님에 대해 저한테 말한 사실을 들킬까봐 무서워하시길래 어머님 안심시켜드리려고 방문도 닫고 있던 거고요. 아주버님, 어머님 요새 우울해하고 자주 우셨죠?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다 형님이 무서워서였겠죠. 겉으론 착한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뒤로는 어머님을 그렇게 구박한 무서운 사람이 바로 전현이에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뇌출혈이 온 것도 다 전현이 그렇게 구박하고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일 거라고요. 형님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이 형님한테 큰돈 남기신 거요. 그래서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어머님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고사 지낸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서? 난 맹세코 어머님이 나한테 유산 남기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나한테 다 들킨 마당에 끝까지 역겹게 굴지 말아요. 그럼 어머님이 몇 달 동안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요? 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던 사람은 형님인데 형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우울해하신 이유를 정말 몰랐을까요? 다들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전 혹시 이 일을 폭로했다가 어머님이 형님한테 해코지 입을까 봐 여태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거라고요. 형님, 이제 속이 시원해요? 어머님 결국 돌아가시게 하니까 마음속으론 이제 됐다 싶어서 좋아 죽겠죠? 네? 우리 불쌍한 어머님 다시 살려내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유산을 받는 일이 싫어서인가 싶으면서도 진심으로 분통 터져 하는 동서의 모습과 너무도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동서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더더욱 환장할 것 같았죠. 남편과 시동생 또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난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누구보다 슬픈 사람이 지금 나라고요. 저는 아니라며 펑펑 울고 동서는 환장하겠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남편과 시동생은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반전시켜줄 엄청난 발언이 우리 앞에 던져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엄마. 할머니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엄마잖아요. 그건 바로 뒤에서 저희 딸의 손을 잡고 모든 상황을 지켜본 조카의 말이었습니다. 우린 일순간 모두 정지되어 조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열린 조카 입에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의 전말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무리 큰엄마가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 엄마를 모함해? 모함은 지금 엄마가 큰엄마한테 하고 있잖아요. 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다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큰엄마네 집에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했던 말 전부 다요. 엄마, 저 그날 개교 기념일인 것도 몰랐죠? 제가 낮에 큰엄마네 놀러 간다니까 큰엄마가 저 고기 구워준다고 소연이랑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그때 엄마 마침 큰엄마네 또 왔었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방문도 안 닫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엄마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대느라 제가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죠? 전 너무 놀라서 큰엄마한테 얘기하려고 그 내용 다 녹음해놨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큰엄마한테 남긴다던 집 한 돈 도박비 갚아야 한다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할머니한테 윽박 지르던 내용 전부요. 조카는 동서를 노려보며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시키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들은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어머님, 저 도박 때문에 진 빚 이번에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나요. 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고요. 이미 친정에도 돈 빌릴 대로 빌려서 친정에 손 벌리지도 못하고 애 아빠가 알면 전 끝장이에요.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칠 텐데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이 집 장손 엄마 없는 애로 만들고 싶으세요? 어머님 전에 사시던 집 한 돈 전부 형님한테만 다 주실 거예요? 진짜 끝까지 저랑 형님 차별하실 거냐고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매번 선물도 갖다 바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지극정성이었으면 이젠 좀 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밤마다 어머님한테 전화까지 해대면서 이렇게 어머님을 괴롭혀야겠냐고요. 어머님도 저 지겨우시잖아요. 그쵸? 저 진짜 급해요. 급하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 돈은 우리 큰애가 평생 날 돌봐준 보답이야. 지금 내가 줘봤자 또 날 위해 쓸 것 같아서 내가 죽을 때 주려고 아껴뒀던 돈이란 말이다. 내놔. 내놓으라고.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자식들한테 내일 이르기만 해봐요 어디.
나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던 어머님 손주, 내 아들 인생부터 다 망쳐버릴 거라고요. 이판사판이다 이거예요. 녹음 파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 동서는 방문을 콱 열고 나와 집을 나가버렸는데 순간 당황한 나머지 조카는 화장실로 숨었다는군요. 그리고 재빨리 시어머니께 달려가 우는 시어머니를 달랬는데 조카가 대화를 다 들었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이러셨다는 겁니다. 할머니, 절대로 어른들한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가뜩이나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은 세 분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고 더더욱 저를 엄마 없는 애로 만들기 싫으시다면서요. 그때 할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차마 곧바로 큰엄마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숨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큰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가 뇌출혈이 오도록 몇 달 동안 할머니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힌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라고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인 거예요. 동서의 겁박에 덜덜 떨면서도 저에게 보답해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말에 어떻게 눈물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조카는 마지막 핵폭탄을 던지더군요. 이것뿐이게요? 저 엄마가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내용도 다 녹음해놨어요. 엄마한테 먼저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라고 말하려고 엄마들 따라갔다가 다 들었다고요. 이렇게 말한 조카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엔 동서가 왜 저를 그렇게 모함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게 들어있었죠. 미친 노인네. 끝내 나한테 그 돈 안 주고 꼴까닥 해버렸어. 이제 돈 나올 구멍은 진짜 그것뿐이었는데 학원 취미생들도 입시하라고 꼬셔서 개인과외로 돌리고 연줄로 대회에서 입상하게 해주겠다고 학생 학부모들 꼬셔서 뒷돈까지 다 뜯어냈어도 빚 갚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뭐? 진짜 입상하게 해줄 수 있냐고? 야, 당연히 뻥이지. 나중에 대충 운이 안 좋았다고 둘러대면 그만하냐? 이렇게 된 거 형님이 그 노인네 괴롭혀서 죽게 했다고 모함이라도 해봐야지. 안 되겠어. 등신 같은 내 남편은 자기 영수한테 고맙다고 절대 자기 목 뺏어올 생각 안 할 텐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 인간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 아니야. 우선 내 빚 사채로 돌려막았다가 유산 반환받으면 그땐 남편 어떻게든 구슬려서 그 돈 받아다가 갚아야겠어. 도박에 미쳐있던 동서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를 모함해 시동생을 꼬드겨서 소송을 걸어 돈을 일부라도 빼앗아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태 학원 학생들을 가해로 빼돌리고 거짓말로 학부모들에게 돈까지 뜯어낸 걸로도 부족해서 말이죠. 내용을 모두 들은 우린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눈에 핏발이 선 우리를 보며 동서는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그게 난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어디 있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시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서는 엉엉 울며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시동생은 그런 동서에게 마구 고함을 질러댔어요. 네가 아무리 집안일에 무심했어도 나 우리 유한이 생각해서 참았어. 우리 유한이 엄마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 근데 감히 너 따위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그냥 죽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엄마 따라서 너도 그냥 죽어버려. 너 같은 건 당장의 이혼이야. 그러더니 시동생은 바닥에 엎드린 동서에게 마구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동서는 마구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악에 받친 눈으로 동서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고 저 또한 시동생을 말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시동생에게 두들겨 맞던 동서는 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와 제 다리를 잡고 애원하더군요. 형님,
잘못했어요. 사람이 급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형님, 형님 마음 넓으시잖아요. 그죠? 형님, 두 번 다시 형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면 안 나타날 테니까 저 어머님 유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지금 빚더미 꼭대기 올라앉아 있어요. 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지금 마음 같아선 동설 잡아다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야. 그깟 돈 때문에 아픈 어머님을 그렇게 괴롭혀댔어? 돈 때문에 어머님을 겁박한 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 인생을 망치겠다고 으름장까지 놔? 네 도박빚 갚으려고? 어머님을 그렇게 만든 너한테 줄 어머님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어. 이거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야, 박기성. 이 더러운 거 얼른 내 집에서 안 치워? 이런 여자를 아내라고 데려온 너도 꼴보기 싫어. 당장 이거 데리고 꺼져. 남편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동서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말에 동서는 이젠 조카에게 기어가 다급히 애원했어요. 아들, 네 아빠 좀 설득해봐. 엄마 빚 좀 갚아달라고. 엄마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들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너 한창 엄마 많이 찾을 나이잖아. 엄마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요? 제가 그토록 엄마를 찾을 땐 저를 나 몰라라 했으면서 아쉬울 때만 절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전 엄마 필요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혐오스러워요. 저한테 엄마는 큰엄마 한 분뿐이에요. 조카는 눈을 질끈 감고 동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동생은 눈이 시뻘개져서 동서의 뒷덜미를 잡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뒤에 남은 조카는 울먹이던 제 딸을 끌어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죠. 큰엄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큰아빠. 엄마 아들인 제가 미우시죠? 저도 나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유한이 네가 죄송해. 내가 왜 네가 미워. 이 딱한 거 이리 와. 큰엄마가 안아줄게.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조카는 자신의 엄마 때문에 저와 남편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겁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어느새 제 키만큼 키가 훌쩍 자란 조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전 정말로 저희 엄마가 너무 싫어요, 큰엄마. 제발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와 조카가 울자 저희 딸 또한 제 허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바닥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며 시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죠.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것도 몰랐던 등신 같은 아들이어서 어머니 혼자 힘들게 내버려둬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이기적이고 교활했던 동서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당분간 조카를 집에서 좀 맡아달라고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짐 다 싸서 애엄마는 처가로 쫓아버렸어요. 그래도 이혼하기 싫다거나 돈 빌려달라고 한동안 찾아올 것 같으니까 유한이가 아예 집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수님, 아주 잠시라도 형수님을 의심했던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했던 모든 일들 전부 그 여자 대신해서 제가 사죄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도 피해자인데요, 뭘. 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죄인 같을 뿐이에요. 유한이 걱정은 마세요. 아예 계속 저희 집에 있게 해도 되니까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나이잖아요. 이후 조카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서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유책 사유가 너무도 분명해 소송은 아주 손쉽게 끝이 났죠.
이미 동서 이름으로 빚이 어마어마했던 터라 동서는 분할받을 재산도 없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고 당연하게도 양육권과 친권은 시동생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은 동서에게 전화가 왔었다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인간 결국 처가에서도 쫓겨났대요. 너 같은 짐승은 사람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면서요. 장인어른께서도 제게 전화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이혼은 막고 싶어서 몰래 몇 번이나 애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던 건데 그게 자기 딸을 망치는 길이었다면서 나를 잘못 키워서 면목 없다고요. 거기다 뭐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잘 지내시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애엄마 학원에서도 잘렸대요. 입시로 자기한테 과외 받으라고 학원에서 빼돌린 학생들 있죠? 걔네 중 몇 명한테도 대회 입상시켜준다고 학부모한테 뒷돈을 받은 모양인데 형수님도 그때 들으셨다시피 그 사람 그럴 능력도 생각도 전혀 없었잖아요. 결국 아무도 입상을 못한 사실 알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학원의 애엄마가 학생들 빼돌리고 있다고 폭로했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대회 일로 과외생들도 전부 그만두고 그중 학부모 한 사람한텐 뺨까지 맞았다면서 엉엉 울대요. 그 뒤론 그 좁은 바닥에 소문 쫙 퍼져서 학원 강사 자리도 다 거절당하고 과외 일도 뚝 끊겼대요. 그깟 도박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로 저한테 동정표 사려고 애쓰면서 자기 보증금 500만 원짜리 낡은 원룸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다고 이미 자기 신용불량 상태라며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더라고요. 물론 전 단박에 거절했지만요. 아, 제가 대체 어쩌다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산 건지 과거의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시동생은 이혼한 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남은 가족인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며 말이죠. 덕분에 조카가 저희 집에 오기도 더욱 쉬워져 저는 조카를 거의 자식처럼 키우고 있답니다. 어느덧 중학교 2학년이 된 조카는 날이 갈수록 듬직해져 아들 가진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들, 큰엄마 좀 도와줄래? 여기 상 좀 병풍 앞으로 옮겨줘. 네, 아들 갑니다. 엄마, 나는 뭐 도와주면 돼? 나도 도울래. 초등학교 4학년인 저희 딸은 어찌나 자기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조카가 저희 딸을 어릴 때부터 참 잘 챙겨줬었거든요. 외동인 두 아이가 서로에게 든든한 형제가 되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흐뭇했죠. 얼마 전엔 저희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처음인 만큼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해서 상에 올렸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동서로 인해 입맛을 잃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제사상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어머님, 그때 어머님을 혼자 외롭게 둬서 정말 죄송해요. 하늘에선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신 거죠? 어머님 좋아하시던 음식 많이 차렸으니까 돌아가시기 전 못 드셨던 음식 오늘이라도 실컷 드시고 가세요. 제 말에 남편과 시동생 또한 저를 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렇게 아직 우린 모두 시어머니를 가슴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3일 전 제게 누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형님.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건지 잔뜩 초췌해진 얼굴로 제게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동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유한인 잘 지내요? 형님, 유한이가 엄마 안 찾던가요? 저한테 말은 독하게 했어도 아직 앤데 엄마 찾죠. 제가 이제라도 유한일 엄마로서 좀 보살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대로 살 집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벌이가 얼마 안 돼서 집 보증금도 다 까먹어가지고 집을 빼야 하는데 혹시 형님이 저랑 유한이 지낼 집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500, 아니 100만 원이라도 우선 주시면 제가 그걸로 어떻게든 몇 배로 불려서 돈 얘기를 할 건 알고 있었지만 하다못해 조카 핑계를 대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댈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방치해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런 소리가 먹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세히 보니 눈도 살짝 풀리고 횡설수설하는 게 살짝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이렇게 말하곤 냅다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죠. 나 이제 동서, 아니 당신 존중해줄 마음 전혀 없으니까 존댓 안 할게. 마음 같아선 그 면상에 똥물이라도 끼얹고 싶은데 보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 근데 또 한 번 내 앞에 나타나서 유한이 이름 입에 올리면 나 그땐 불지옥이라도 쫓아가서 당신 요절 내버릴 거야. 알았어? 그리고 요즘 시급이 얼마나 높은데 편의점 알바하면서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을 다 까먹어? 몇 배로 불린다 어쩐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아직도 도박 못 끊었구나. 내가 미쳤어? 내가 우리 어머님을 사지로 밀어넣은 당신한테 돈을 주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해 주는 건 당신이 우리 유한이 낳은 친모니까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예의 지켜주는 거야. 당신, 아니 너 계속 그렇게 스스로 천벌 내리면서 꼭 그렇게 살아. 우리 어머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가 네 인생 망치는 걸로 갚으라고. 난 앞으로 다신 네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 객사하더라도 나랑 유한이 안 보이는 데서 해. 꺼져. 그렇게 성질 더럽던 동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몇 번 더 저를 부르더니 이내 집 앞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철저히 망가진 동서의 모습을 보며 인광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긴 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돈을 예금 통장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잘 아껴뒀다가 딸과 조카의 교육비와 대학 학비,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려고요. 부모가 돼서 큰 돈을 쓸 일이 자식들 일밖에 더 있나요? 부디 애들 잘 키워서 조카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본 뒤에 아주 나중에 시어머니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려야죠. 어머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와 사위에게 아주 좋은 시어머니이자 장모가 되어주었습니다. 하고요. 아직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책감부터 들곤 합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끝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너무 마음 아프고 죄스럽죠. 가끔씩 시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꿀 때면 저는 꿈속에서도 엉엉 울며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곤 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하며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제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와의 만남과 마지막을 정리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쓰다 보니 글이 온통 후회로 점철되어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짚어 보았더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같네요. 사연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자식 두신 부모님들께서 부디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자식들 마음에는 아주 큰 상처와 죄책감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디 부모 자식 모두의 마음에 말 못할 상처가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서울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며느리가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